같은 경우에는 RCSB PDB라는 프로테인 데이터뱅크 사이트를 이 화합물이 단백질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이러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자설계팀 선임연구원 이상입니다. 제가 주로 수행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연구이고 두 번째는 가상 탐색을 통한 그 신약 후보 물질 도출입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연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로 알파고나 그 TV에서 보시던 화려한 거를 생각하기 쉬우신데 실제적으로 연구할 때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력 정보를 생성한 후에 일단 그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여러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한 모델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발전시켜 나간 후에 실제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모델이 얼마만큼 우리의 그 생각했던 이론이 잘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수행할 때 특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하는 고된 작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보여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고 흥미로울 수 있는 구조 기반의 유물질 도출을 위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 대부분은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이 단백질의 구조인데 엑스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화합물과 단백질의 결합된 구조를 3차원적인 구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현재 단백질 구조만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단백질에 화합물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정보가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약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스몰 모레큘 화합물질이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로 그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그 약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효가 잘 나타나려면은 이런 화합물질들이 단백질과 안정적으로 잘 결합을 하고 이 단백질의 활성, 즉 기능을 저해하거나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정보를 보면은 이 화합물이 단백질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야 이러한 결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화합물을 구조를 떼고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 데이터베이스 주로 실제로 화합물을 판매하는 그런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추려놓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상 탐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킹을 통해 이 그 단백질이 붙는 화합물이 붙는 파켓에 다 하나하나 붙여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화합물이 붙어있는 가상의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가상으로 결합된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활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연구자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잘 이루고 있고 파켓을 잘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화합물이 이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거나 조절하는데 적합하겠구나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뽑아낸 보통 한 몇십 개에서 100개 정도까지의 화합물을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 센터에 있는 다른 활성을 실험하시는 실험팀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우리가 골라낸 물질이 활성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얻어진 활성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화합물을 선택하는 데 사용했던 우리의 이론들이 맞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검토가 됐을 때 잘 맞는 부분은 그대로 갖고 가고 틀린 부분은 왜 틀렸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모델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이제 2차적으로 다시 스크리닝을 진행하게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두세 번 정도 진행하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충분한 활성도의 물질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얻게 되면은 이제 의학합성팀과 협업을 통해서 이 화합물의 구조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실제로 합성을 하고 실험을 함으로써 좀 더 나은 물성과 활성을 가지고 있는 약물을 찾게 되고요. 그런 물질들이 이제 후보 물질이 돼서 이제 그 이후에 동물 실험이라든가 임상 실험까지 가게 됩니다. 조합에 대한 경우 수가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대신해주고 사람이랑 인공지능이 하는 일의 경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약간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알파고가 2013년도였나요? 그때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 하면은 클릭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결과가 바로 딱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보통 딥러닝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1980년대 그 이전부터 아니 60년대부터 이미 그 개념이 나와서 점점 발전했었는데 뭐 그전에는 뭐 데이터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성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발달된 알고리즘이 없다든가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계속 조금 사용되고 있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막 모든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정도 수준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점점 컴퓨터도 발달하고 이제 점점 모든 게 전산화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데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도 계속 발전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게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뭐 빅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상호작용 때문에 이게 팍 터진 거죠. 그 활용 범위가.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약간 좀 그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일일이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노동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쌓이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그리고 데이터가 또 사람 같은 경우, 임상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편차도 심하고 데이터 이제 퀄리티도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직까지 인공지능 가지고 모든 신약 개발에 다 적용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고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딥러닝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려고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아직까지 고전적인 기계학습 알고리즘들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이제 좀 성능도 떨어질 수 있고 활용 범위가 딱 특정 타겟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활용한 그래서 활용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직관에 의해서 탐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점점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이제 모델들을 점점 더 만들어서 하나하나 추가해 가고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화합물에 나올 수 있는 구조의 그 컨비네이션 수는 무한대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해볼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중하는 거는 이제 벤더라고 이제 그 뭐, 케미컬, 그 화합물을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에너마인 아니 캠브리지 뭐 그런 식으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파는 케미컬 라이브러리가 몇백만 건씩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약 개발에 맞는 약물성에 맞는 뭐 모레큘러 웨이트이 300에서 500 정도 사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이드로포비스티가 얼마고 하이드로본딩 개수가 얼마고 이제 그런 조건들을 통해서 수를 한 몇십만 건 정도로 줄인 후에 이제 그 화합물만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 가산 탐색을 했다고 그 화합물을 다 일일이 합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합성도 가능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몇십만 건에서 몇백만 건 화합물만 이제 탐색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 화물이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약간 디자인을 해가지고 구조를 조금씩 바꿔서 실제로 합성을 하는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연구가 수행된 이후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비용과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면 그렇게 그때부터 수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은 아직까지 인공지능 가지고 신약 개발의 모든 단계를 다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연구자의 직관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딥러닝을 한다고 하면 그 단백질을 어떤 예를 들면 1번이라는 단백질을 넣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얘가 학습을 하나요? 그리고 그 나머지 라이브러리에서 찾을 때 그 학습된 걸 가지고 몇 개를 더 추려내서 넣고 이렇게 하나요? 아,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그런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포닥 때 했던 연구는 그 단백질과 화합물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특징으로 잡고 그 특징들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디스크립트라고 표현자라고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면 나이나 뭐 직업이나 성별 뭐 그런 식으로 특정 객체의 성향을 그러니까 정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정보들. 그래서 그 정보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이션이라고 이제 선형적인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각각의 단백질에서 활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맞고 좋았지만은 이제 문제는 특정 단백질에 대해서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단백질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딥러닝이 좋은 점이 장단점이 있지만 일단 장점은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분석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그 특징지를 추출해 주거나 만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자기가 구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죠. 근데 현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PDB라는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데이터 그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몇십만 건 정도의 엑스레이 구조가 있고 근데 그 엑스레이 구조 중에 활성 정보가 알려져 있는 애들을
또 따로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PDB 바인드라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15,000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을 수행을 하면은 단백질, 어떤 단백질이든 상관없이 그 구조 기반으로 단백질과 화합물 사이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이런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사실 딥러닝이기 때문에 이게 블랙박스고, 그러니까 패턴을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값이 얼마일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딥러닝이 되고 있는 과정이거는 이제 블랙박스라서 우리가 알 수 네.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죠.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이거를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딥러닝이 특히나 저희 대학원생 때 경우에는 이게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게, 그러니까 산업 쪽에서는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상관없는데,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분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은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이후에 이게 점점, 그러니까 특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좀 더 활성을 높이거나 물성을 좋게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면 그걸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딥러닝도 그 블랙박스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에 대한 특징을 추출할 수 있도록 점점 향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아톰이 어떤 기호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아톰들이 중요하니까 요건 좀 하고, 이쪽은 방해되는 것 같으니까 이쪽은 좀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점점 이제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딥러닝 같은 경우에 워낙 최근 들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제까지는 안 됐던 게 내일 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당장은 뭐 성능이 딸렸지만 당장 내일 되면 여전히 딸렸지만 내일 되면 이제 또 뭐 산업에서 활용할 수 정도로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역시나 이제 데이터가 문제여서 이런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이렇게 빨리빨리 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이게 그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 이런 거 라이브러리는 일반인이 그냥 무료로 접근. 네, 맞습니다. 공공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공공 네. 데이터베이스로. 근데 저희 그 학생들이 만약에 그런 프로테인 데이터베이스를 찾아가지고 접속을 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3차원 좌표 정보일 뿐이고, 이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뭐 이제 한민호 박사님이 보여주셨지만 이제 모lecular dynamics라고 해서 이 단백질이 막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어떤 식으로 화합물이 붙으면 이게 단백질 구조가 변하면서 그 단백질의 활성이 변할 것인가,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단백질 사이에서 단백질끼리 인터랙션 할 때도 어떤 구조로 할 텐지,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있지만 사실 그걸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는 이제 연구자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런 걸 모르는 학부생 분들께서 보신다면은 그냥 구조 보는 정도가 되겠죠. 네. 단백질은 이렇게 생겼다. 네. 여기 네. 어떤 단백질은 어떤 구조를. 네, 그렇죠. 이제 뭐 일반 생물학 이런 데 보면 단백질이 있으면 알파 헬릭스가 있고 베타 시트가 있고 3차원 구조가 있고 폴딩돼서 있다. 약간 그 정도 인식하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물리나 이제 화학 같은 거 하시는 분이 보시면은 요런 인터랙션이 있으니까 중요하겠구나. 약간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올 수 있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아는 만큼 뭐 입체 구조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런 그림으로 나오는 네. 이게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현재 단백질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본 형태라고 해서 이걸 빼고, 원래는 좌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단백질의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복잡한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얀색은 수소, 회색은 탄소, 그 다음에 여기는 산소 있고, 시퀀스로 보시면 단백질에 이렇게 체인이 4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의 구조를 그 백본, 그러니까 골격 구조를 위주로 해서 리본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실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통 우리 리본 형태로 많이 보는데, 이런 식으로 리본 형태로 바꾸고, 그러니까 아톰은 좀 지금 보기 불편하니까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리본 형태가 그 단백질의 골격, 보통 그러니까 펩타이드 본드를 이루고 있는 그 골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헬릭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꼬이는 헬릭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트도 있고요. 여기서 색깔은 구분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지금?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게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체인에 따라서 색깔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이드로포비가냐 필리가냐 그런 성질에 따라서 리지드 프로퍼티에 의해서 줄 수 있고요. 보통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 좋게 하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색깔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금 박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약간 분류를 해놓으신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기본 설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백본은 색깔은 저희 크게 신경 안 쓰는 편이라서 예. 그저 위치에 약간 이제 어떤 거를 결합을 하는 네. 거지. 우리가 필요한 위치에 따로 타겟팅 해가지고 잡는 거지. 예, 보셨죠?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표적으로 단백질에서 약물의 표적으로 삼는 위치는 그 원래 그 약물 그 단백질의 그 천연 라이건드 그러니까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됐든 아니면 뭐 코팩터가 됐든 그런 화물이 붙는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붙어 있는 위치를 아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단백질에 화합물이 붙어 있는 구조가 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보통 바인딩 사이트를 탐색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단백질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이고, 그 화합물이 붙으면은 그 파켓이 없던 게 새로 그러니까 벌어지면서 생기기도 해서, 보통 최선은 이런 식으로 화합물 붙어 있는 구조가 가장 좋고요. 없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한민호 박사님이 하시듯이 MD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움직여가면서 화합물을 접근시켜서, 그것도 보통 이제 그 후보 위치가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면 계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다양한 화합물의 구조가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의 구조. 왜냐면은 화합물이 붙을 때마다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같은 경우는 백본도 움직일 수 있고 사이드체인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정보가 좋고, 근데 사실은 근데 구조가 많으면 이미 연구가 많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약간 선도에 나가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그만큼 얻는 대가도 크고, 정보가 많아서 쉽게 진행하면 그만큼 얻는 게 적을 수도 있고요. 네. 분자 설계팀의 이승주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일인데요. 우선은 앞서 이세한 박사님이나 이제 한민우 박사님 그리고 하윤아 연구원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 팀에서 하는 일이 분자 설계 일과 인공지능 관련된 일을 맡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데이터의 생산도 이루어지면서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전혀 이제 그 컴퓨터 관련 쪽에 그 학업 과정을 거쳐온 것은 아니고, 이제 생물학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단백질 관련된 구조 연구를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이제 그 석사 과정을 밟고 난 다음에 그 과정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익히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겪던 와중에 어떻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 뭐 항암 세포주에 대한 그 기존 약물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이런 저항성 예측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모델을 만들면서 데이터에 대한 그 핸들링 기술도 익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실력도 이제 좀 늘어나면서 현재는 저희 그 센터 내에서 그리고 저희 팀 내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던가, 그리고 뭐 그런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뷰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역할을 맡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핸들링과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이제 시각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하는 것에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인공지능 과제를 함께 진행 중인데요. 네, 그러한 인공과제의 최종 결과물들이 이제 실제로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웹페이지를 통한 접속이라거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제가 맡고 있고, 현재 지금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은 앞서서 이세한 박사님이랑 한민우 박사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저희 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백질 구조 같은 경우에는 RCSB PDB라는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 사이트를
이제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외에도 캠블이나 뭐 이런 그 공공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결과물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자 설계나 인공지능 연구를 수행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함께 이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저희 재단 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이러한 그 작은 이제 웹사이트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던 것 중에 이제 하유나 연구원이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업무를 이제 조금씩 지원을 해주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우선은 일단은 이렇게 제 업무는 소개를 마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런 서버들이 데스크탑 형태로 있는 서버들이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데스크탑 형태의 서버들에는 각각 이제 GPU 1개 혹은 2개 정도의 그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자 설계 연구나 아니면 인공지능 모델 연구에 활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무실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이제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저나 이제 일부 연구원을 빼고는 서버실에 잘 오지는 않고, 이 외에도 이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건물 1층에 서버실에 그러니까 클러스터 형태로 또 컴퓨터가 이제 그 클러스터가 2대 가량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데스크탑 형태로 있는 서버들은 각각 하나의 서버들을 따로 운영하는. 네, 각각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계산을 위해서 이용하는 서버들인데, 주로 여기 있는 서버들, 이쪽 편에 있는 서버들 같은 경우에는 분자 설계 연구를 할 때, 아까 전에 이제 단백질 구조나 화합물 구조들 이런 거 이제 뭐 그런 연구를 할 때 주로 이용을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있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는 서버들이. 네. 이 두 가지 서버가 네. 어떤 다른 특징이 있어서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똑같은 서버인데 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그게 이제 여기 각 데스크탑에 있는 부품들이 우선은 얘네들은 조금 더 최신식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 연구를 진행을 하는 데는 이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 그러한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2대씩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러한 서버들이 나중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웹서버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항상 켜져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CPU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서버용의 CPU도 장착이 돼 있고, 계산을 위해서도 CPU가 또 하나 더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능이 조금 이제 그 인공지능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단백질의 연구, 그 단백질 분자 설계 연구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CPU 연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이만큼의 그래픽 카드는 아니고, 네, 그래서 조금은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CPU 계산 위주로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구성을 해놓은 거고요. CPU를 더 많이 쓰는 쪽과 이제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쓰는 쪽, 약간 이렇게. 네, 그런 식으로 나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냉장고는 있을까요? 냉장고야. 저희가 그 분자 설계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전에 이재한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저희 연구는 주로 컴퓨터 상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무조건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필수적으로 검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타겟에 어떤 목표하는 단백질에 대해서 그 저해제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았을 때 실험을 진행을 하려면 화합물 구매를 진행을 하고 실험을 맡겨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화합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보관을 하려고 그 보관 용도로 이제 준비를 해둔 겁니다. 네. 서버의 운영과는 상관이 없어요. 서버의 운영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서버도 시원하게 운영이 시원하게 하는 거 여기 에어컨으로 충분하고요. 네. 주로 그 근무하실 때 이제 네. 서버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시간 중에 몇 프로 정도? 1년 중에 얼마 되진 않는데 네. 저 계산은 안 해봤거든요. 가끔 이제 서버에 뭐 이제 원격 접속이 안 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 1년에 1, 2주 정도밖에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M캠이었네요. 그 내부 사이트 인트라넷으로 운영하는 거를 아까 보여주셨던. 저희가 아까 전에 마이캠이라고 하는 건데요. 마이거든요. 네. 파이가 있어요. 네, MI캠이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이게 여기 재단 내에 인트라넷 서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인트라넷 서버 내에서만 이제 접속이 가능하고 아직은 계속해서 개발 중인 상황이고 우선은 저희 각각에 흩어져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서 좀 어떻게 통합해서 볼 수 없을까 해서 그렇게 이제 통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뭐 이 공공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따라가려다 보니까 조금은 뒤처지기는 한데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공 데이터가 이 안에서 있는 공공 데이터가 아니라 네. 그 전체 전체 이게 라이브러리 들어있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저희 내부에 있는 데이터도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내부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까 처음 그러면 아까 지금 먼저 아니요, 그냥 제가 저희 스님 소개 잘 들으셨죠? 네. 라고 하고 제가 시작할게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분자 설계는 이렇게 전공이 다양합니다. 죄송해요. 이 카메라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나오지? 이걸로 나는 저거 약간 저를 찍으시면 냉장고는 뭐 있을까요? 냉장고야. 저희가 그 분자설계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전에 이대한 박사님이 말했던 것처럼